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시 20세기 예술, 특별히 20세기 근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또 예술 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근대성 개념, 모더니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술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을 선도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특별히 이제 20세기에 한 100년 동안 이제 이 모더니티가 무엇인가, 또 모더니티가 어떤 역할들을 갖는가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큰 격돌을 벌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성, 또 합리적인 체계, 이런 걸 이제 중시하는 이제 한 사조와, 또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고 저항 정신을 보이고 있는 이제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이제 인식 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엄청난 형태의 격론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모더니티와 모더니즘 이 타이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근대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시대의 개념이었어요. 근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17세기, 18세기 과학혁명을 이제 거치면서 산업사회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대부분의 씨앗들이 이런 어떤 근대 이런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고, 또 왕정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 또 뭐 여성의 참정권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예제도도 해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행복한, 또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개인적인 삶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해방의 날들이 이제 근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이 그냥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 20세기 이 근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인가, 또 베터된 삶인가, 또 행복한 삶인가, 이런 어떤 논의들이 굉장히 부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흥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철학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20세기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과학혁명, 1943년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678년에 뉴턴의 이제 그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와 또 우리 지구 밖에 있는 다른 세계들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 이어왔던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제 이어왔던 이제 형이상학적 세계, 특별히 이제 뭐 신이 있다든지 영혼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세계관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붕괴되는, 또 이제 기독교적인 형이상학들이 붕괴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등장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계몽주의 사상인데,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 또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모이라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운명. 그래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죽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의 순리,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운명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모이라는 이제 3명의 여신들로 되어 있는데, 3명의 여신은 다 눈이 없어요. 눈이 없고, 이 모이라 여신들은 이제 실을 잡고 늘리고 끊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모이라 여신은 제우스도 건질 수가 없어요. 신들의 신인 제우스도 건질 수 없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은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원 반복되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도 갖지 못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태어났다 죽었다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자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립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립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신과의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인간이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신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부여되는 이런 어떤 시점이 바로 이제 계몽주의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근대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독립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이 얼마만큼 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뭐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인간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홍수로부터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죠. 자, 이런 어떤 시도들이 이제 근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 또는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초자연적인 것들, 그런 어떤 질서들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도약하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삶에 따라서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생활상이 변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뭔가 기계 문명이 들어오거나, 이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중심 사상, 휴머니즘 또는 인간의 독립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것들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거의 2000년 또는 뭐 20세까지 올라간다라면 3000년 가까이 내려왔던 그런 영원 회귀 사상, 영원 운명, 뭔가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 질서, 이것에 대한 어떤 거부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이제 도시화 또는 이제 산업화, 또 기술 발달, 전쟁, 뭐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전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또 이런 개념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이제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요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그것이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근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승리했다. 실질적으로 인간이 세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신은 세계 창조자가 아니라 인간이 창조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복제 기술 발달하면서 이제 아기 양 둘리도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인간까지 복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랜스휴먼 또 포스트 휴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생체 조직들, 지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전개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신처럼 정말 이제 지구를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을 정도까지 뭐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행복한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인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이 20세기 예술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근대가 등장하면서 갖게 된 어떤 자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는 이제 20세기를 끌고 나갔던 핵심적인 주력 멤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처럼 이제 학식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업이라고 하는 주도적인 경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세계를 이끌어 나갔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인데, 그런 신념 체계인데, 그 신념 체계가 자, 이성, 합리주의, 체계화 또는 이제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그런 어떤 사고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게 뻥뻥 터졌던 게 바로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됐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인가? 이제 더 많은 탐욕이죠. 더 많은 탐욕. 그것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이 뭐 영웅이든지 아니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뤄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토 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왕권 다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 또는 이제 문학적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화적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몽주의로 가면 우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필연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을 중시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체계를 중시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미학적 모더니티 또는 이제 문화적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모더니티가 치열하게 경론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 불과 100년 전에 벌어졌던 이제 이런 어떤 사상적인 투쟁들, 또 사상적인 어떤 이제 논쟁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핵심적인 이제 관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제 왜 그러냐면 20세기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적인 사조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자, 서양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조들이 등장하게 하지만 보통은 막 100년, 100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축되는 이제 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유물론, 관념론도 마찬가지고 뭐 형이상학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제 철학적 사조들이 있는데 그런 사조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자, 지금도 변하지 않고 뭐 우리가 이제 관념론, 유물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경험론, 뭐 합리주의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2000년 가까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이제 사조들인데 왜 갑자기 20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런 어떤 사조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이제 예술적인 사조는 뭐 추상 뭐 표현주의, 그다음에 뭐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뭐 팝아트,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은 자, 우리가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 또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심리적 상태들을 예증하는 하나의 그런 사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이유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이든지 기술혁명 또는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 또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간직해 왔던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런 어떤 인식의 틀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0년부터 BC 770년부터 220년까지 거의 500년 동안 매일 전쟁이 벌어져요. 자, 거의 30세대 넘게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잘 살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도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그런 인사말 있죠. 그다음에 아침 잘 드셨습니까? 식사 잘하셨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 60년대, 70년대예요. 밥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 다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추상화라든지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뭐 팝아트, 뭐 미니멀리즘 이런 어떤 이제 사조들이 왜 등장했는가? 자,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 심리적 갈등이라든지 굉장히 공포라든지 불안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예술적 사조들이 이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사례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술혁명이든지 또 전쟁이든지 또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대중문화. 그전에는 이제 여성들이 그냥 출산만 관련돼 있고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여성들이 이제 대거 밖으로 이제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과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오는 어떤 충격들. 또 이제 과학기술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이거 쓰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자, 이런 거 쓰다가 뭐 CD로 바뀌고 지금은 이제 아주 최첨단 이제 AI가 나오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막 어릴 때부터 그냥 쭉 그런 어떤 충격들을 받고 있다라면 자,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바뀔지 굉장히 이제 아노미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 혼란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사태들이 특별히 이제 20세기에 벌어졌던 굉장히 엄청난 형태의 이제 작지만 폭발적인 변화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 피로들, 자,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전주에 있을 때는 그런 건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서울 올라가면 되게 이제 피곤할 거예요. 자, 그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이제 정보들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너무나 이제 많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주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겪게 될 굉장히 큰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도시에 가게 되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여러분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나를 이제 여행객이라고 또 뭐 인종차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또 뜯어먹을까 이런 어떤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있으면 여행할 때 항상 긴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20세기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얘기해요. 모더니티. 자, 근대인들이 이제 1860년도 이후부터 지금 이제 2000년 전까지 이제 20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매일 가슴에 품고 있던 생각들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어떤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격변들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도 1909년도에 일본에 합방이 되고 그 다음에 1919년도 이제 뭐 3.1운동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규모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 1945년에 이제 해방되면서 또 50년 6.25 자, 이제 우리나라도 1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형태의 그런 어떤 재난이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또 억압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졌는가.
또 70년대, 80년대 그 민주화 사건들 이루어지는 것들 보면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형태의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500년, 뭐 고려시대 500 몇 년 이제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100년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정도의 그런 위기들 또는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20세기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공포심, 또 그런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애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그걸 이제 근대성, 모더니티다라고 이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출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어떤 이제 환경들, 조건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도시 또는 기계화, 또 과학기술, 대중문화, 또 개인주의, 또 세속화, 자, 이런 어떤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은 해결됐는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앞으로 이제 뭐가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연했죠. 자, 이제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길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공상에서 계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다 정해져 있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인가, 여러분 집안이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이 다 정해지죠. 자, 이걸 이제 라이프 찬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라이프 찬스,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게 라이프 초이스라고 하는 삶의 선택을 결정해 버려요. 이제 이런 사회를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전혀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온몸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더니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시대적인 형태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를 우리가 근대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또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고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매뉴얼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누군가 결정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나 제한들이 항상 존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자, 실질적으로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노미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아노미 이제 아라고 하는 부정어와 그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용어인데, 자,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 없는 사회, 다시 말하면 다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게 된 거죠.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근대에 들어서면서는 자,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또 개정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법도 만들어지면 자, 계속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들. 자, 이런 어떤 사회를 살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피로들이 바로 이제 이 모더니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모더니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의 아픔들, 또 슬픔들, 또 자신의 생각들을 표출해 냈는가, 그 표출된 양식들,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더니티라고 하는 건 심리적 구조이고 그 심리적 구도를 풀어내는 표현 양식 또는 이제 표현 기법 또 이제 표현된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술적 차원에서 근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더니티에 반응한 양식과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1860년대 이후에 인상주의라고 하는 이제 화파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인상주의 화파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근법을 버리고서 자, 빛이라고 하는, 또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효과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이미지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착해서 자, 그려 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피카소처럼 이제 입체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방식, 뭔가 이제 한 면만 보고 있고 그 한 면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자, 여러 면을 동시에 깔아놓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통적 재현, 전통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기술들,
그런 어떤 사고 방식들을 바꿔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추상화로 가게 되죠. 모디리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그림이나 예술은 뭔가 사물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걸 똑같이 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제하는 게 무의미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제 추상이라고 하는 비구상으로 가버리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색의 배열이라든지 아니 이제 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물감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감상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오고 있는 혼란들, 또 그 안에서 겪고 있는 어떤 마음의 고통들,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제시되는 것이다라고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두 가지 양식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하나는 이제 아방가드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아방가드. 자, 아방가드는 이제 전위 부대, 아방이라고 하는 이제 불어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가르드는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제 아방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후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쟁 양상이 다르지만, 그전에는 항상 이제, 군대가 서로, 격돌해서 이제 육박전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아방가드라고 하는 이제 전위부대가 나가서 적진의 큰 틀들을 흩어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본진이 들어가서 그 적들을 이제 섬멸하는 어떤 방식들인데,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아방가드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무예가고 훌륭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면 이제 죽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그 군사 용어가 특별히 이제 이 예술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 자, 그게 이제 사고방식이 됐든 표현 양식이 됐든, 자, 그것들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그런 사고방식들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부르주아, 근대 지식인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먹물들이죠. 대학물 먹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사고들, 그런 사고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인 또는 이제 계몽주의적인 또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어떤 사고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을 자, 예술가들이 봤을 때, 특별히 이제 아방가들이 봤을 때 굉장히 속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속물적인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제 사회의 점진적인 개혁, 발전들을 이야기하지만, 자, 그런 것들 대부분 다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의명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보면 자기 계좌에 있는 숫자를 늘리기 위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증강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교육 제도라든지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허위 의식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자,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엘리트, 특별히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 또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특별히 이제 그 뭐 직업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자, 여러분들도 다 이제 신물이 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속물 근성들. 자, 그런 어떤 속물 근성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 바로 이제 아방가드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계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1918년인가요? 다다이즘,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 이런 어떤 이제 기존 질서에 대한 항거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자,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분출들, 예술적인 이제 분출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방가드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파시즘 또는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해 버려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뭔가 개혁적인 정도전처럼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살아남는 확률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아방가드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사람들. 자,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절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투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방가드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 또 다른 방식의 운동 중 하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방가드는 그래도 초월적인 세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진리, 그리고 뭔가 최고의 선, 자, 이런 것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다면,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진리예요.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진리는 없어.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덕 또 가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세계를 이끌어 나갔던 어떤 형이상학적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진리, 또 절대적인 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다양성이라든지 혼종성, 대중문화 융합,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주축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제 1960년 이부터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이고,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의 99.9%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절대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극우로 몰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폐기돼야 될 가장 오염된 존재로서 지목당하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연 이제 올바른 세계인가, 이런 세계를 살아가는 것들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자, 이런 어떤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그 근대라고 하는 근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시대적인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철학적인 함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철학적 함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근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심리적 구조로서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절대 진리,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적인 세계, 형이상학적인 질서, 신영혼, 이런 어떤 사후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무너지면서 아노미 현상이 등장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기계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대중문화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회적 현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자, 그 불안감들이죠. 불안감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가 그 사람을 2명 죽이고 나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것들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불안한 거죠. 자, 그런 심리가 바로 이제 모더니티 심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역사를 쓰고 있고 세계를 살아가면서 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등장하는 어떤 공포심, 불안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허망한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진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신이 없어진 사회,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독단적인 선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느끼는 그런 어떤 신의 역할들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허무함들 또는 부족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모더니티를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표현 양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 양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큰 틀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아방가드처럼, 자,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깨고 나가야 된다, 부수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얘기하는 과학혁명, 이 계몽주의적인 사고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시 쇄신해서 더 찬란한 미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행복한 사회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전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신이 죽은 사회에서 다시 신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또 우스운 이야기 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이 죽은 사회에서, 그렇지만 신이 죽도록 만들었던 계몽주의, 합리주의적 이성,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함몰돼서는 안 되고, 자, 이것을 어떻게 또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합리주의로, 다시 말하면 수학이라든지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수학적인 문제, 항상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우리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자, 그것은 유일하게 지금 현 상태를 깨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방가드적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반대 측면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뭔가 공통적인 인식을 추구해야 되고, 뭔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어떤 이제 사유들을 해야 되는가, 그거 자체를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을 우리가 풀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이 맞으면 좋은 거고,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솔루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미래를 계획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장기적인 형태의 행복들을 추구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주의나 아니면 회의주의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논의들이 철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서 개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이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추적해 보면 처음으로 이 개념을 썼던 사람은 이제 19세기 프랑스 시인이자 이제 비평가였던 샤를 보들레르였어요. 보들레르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비평가들은 이제 철학적인 이제 업무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비평이라고 하는 이제 크리티시즘이죠.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말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는데 크리노는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어떤 작품인가라고 하는 걸 판단한다는데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들이 필요하고 또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표준과 관련되어 있는 철학적 이론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문학 비평, 뭐 예술 비평, 우리가 이제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샤를 보들레가 그 근대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샤를 보들레르에 따르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새로운 기술, 과학적인 기술, 왜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차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도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어떤 사회가 근대성이 아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말, 또 모더니즘을 하는 말, 이제 라틴어 모도라고 하는 말인데, 모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그런 이유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제 가장 시급하게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갖게 된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철학, 새로운 어떤 삶의 양태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모더니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샤를 보들레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가.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굉장히 충격적인 또는 이제 공포스러운 또는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보면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이제 인식들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삶의 구조들. 자, 이것들을 보들레르는 모더니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모더니티는 이제 이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사고 구조인데, 자, 그 사고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그냥 막 좋다, 막 그냥 행복하다,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사고 구조가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한쪽은 50%는 굉장히 좋고 이런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데, 동시에 50%는 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느끼는 공허함, 어떤 박탈감,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실감, 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싸우게 되는, 거기서 격돌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심리적 구조를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거.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잉카도 가고 뭐 동남아시아도 가고 중국도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느낌들. 자, 이런 느낌들이 바로 이제 또 모더니티의 하나의 이제 새로운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고, 뭐 똑같은 이제 동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일본에 갔을 때, 교토라든지 뭐 동경에 갔을 때 느낌, 또 상해라든지 또 북경에 갔을 때 느낌들. 자, 똑같이 우리 생긴 거는 옐로우인데 왜 이렇게 다른 어떤 차이들, 다른 어떤 이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죠. 말도 달라지게 되고, 불과 몇백 킬로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느끼는 이런 어떤 감정들이 바로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들이 주어지는 이제 철학적 이유는 이제 인간에게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70억 인구가 세계 곳곳에 뻗어 있지만,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 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동질성 또는 이제 동일한 어떤 구조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죠. 휴머니티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이제 정신적인 어떤 관념적인 요소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통 출생, 공통 죽음, 공통 결혼, 공통 우정 뭐 이런 거 같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삶들을 살게 되고 그 삶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감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인식론 배우면서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인간은 절대로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다 나는 너와 동감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에게는 뭔가 공유된 어떤 인식 구조. 자, 이걸 이제 그 칸트가 이야기하는 선언적인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어떤 선언적 형식으로서 어떤 이제 요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2,500년 전 이제 고대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중세 시대 아즈텍 문화를 우리가 보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문화를 살았는지, 자,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500년 전에 그 지어졌던 그리스 비극들, 또 그리스 희극들을 읽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심쿵한, 우리에게 뭔가 이제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두 딸과 두 아들을 낳으면서 또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자기 눈을 뽑고 평생 유랑하면서 죽는 과정들. 자, 이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어떤 비극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무엇인가, 또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500년 전에 올려졌던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울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 작품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억제 기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35,00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슈타델에 있는 사자상이죠.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사자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지금에 와서 사라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70억 인구 중에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25%, 불교도 25%,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자, 힌두교 뭐 포함하면 거의 뭐 몇십억이 넘어. 70억도 넘을 거야. 자, 이제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신화,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여러 교보문조 들어가지고 그리스 신화 치면 2,500건 있다, 2,500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건 나오죠. 자, 여전히 우리는 과연 토테미즘을 벗어났는가? 우리가 원시적인 삶을 벗어났는가? 그런 물음을 던져보면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죠. 왜?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귀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젊을 때는 이제 뭐 종교 그까짓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자, 그런 거 보면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뭐 종교에 귀의해서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거. 자, 이게 이제 종교는 원시적인 것이고 토테미즘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35,000년 전이나 지금 2,5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즈텍 문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아즈텍 문화도 이제 1300년부터 1521년까지 멕시코 중부에서 있었던 이제 문화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문화들이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잊혀졌는데, 스페인이 침략하면서 이제 완전 붕괴시켰던 이제 문화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이제 찬란한 문화적 유산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풍습들 또는 제도들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의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에는 이제 어떤 보편적인 형태의 인식 구조들 또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박쥐논변이죠. 우리가 박쥐가 아니기 때문에 박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들을 보면 박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초음파를 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시는데,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게 이제 논리일 수도 있고, 뭐 인간성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제 객관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슈테인슈타인은 가족 유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대라든지 계급, 인종, 성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 인간들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형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요소들이 버범벅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틀에서 모더니티라고 하는 하나의 줄기를 뽑아낼 수 있다. 그 줄기는 자 근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 구조, 자 그런 구조들이 있었고, 자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아즈텍 문명을 이해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고대 그리스인들이 살았던 어떤 삶의 양식들, 또 아즈텍 문명을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양식들, 자, 그런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20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특성들, 어떤 사회적 특성들, 또 심리적 특성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 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다. 학술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보들레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제 모더니티 개념이다라고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죠. 자, 이 구체적인 개념을 1863년에 근대적 삶의 화가라고 하는 책에서 보들레르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더니티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일시적인 거, 두 번째 덧없는 거, 세 번째 우연적인 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삶의 양태, 하나는 일시적이고, 하나는 덧없고, 하나는 이제 우연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이라든지 사물, 또 사태,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유동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세계는 플라톤까지만 하더라도 객관적 사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객관적 사물은 이데아로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이제 영속적인 그런 또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들의 또는 사실들의 총체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물리적 존재, 객관적 존재는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들의 총체일 뿐이다. 사실의 총체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실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것들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로서 세계,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서 세계 또는 관념으로서 세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자, 이게 이제 일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조류 때문에 이제 인생파들은 더 이상 이제 사물들을 그릴 때 명확하게 그리지 않아요. 자, 명확하게 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인상, 왜냐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표착하려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어떤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자, 우리가 이제 빠르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KTX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떼제베를 타고 갔을 때 엄청나게 350도 시속 400km 속력으로 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슝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완행열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뭐 걸어가거나 뭔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코스모스가 어떻게 폈는지, 들녘에 별들이 어떻게 여물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낱낱이 볼 수 있죠.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속 뭐 400km, 500km 가다 보면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은 이제 소외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자, 도시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없죠. 저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누가 이제 옆집에다가 메모를 붙여놨는데 자기가 나올 때는 좀 주춤하고 있다가 내가 나간 다음에 나오라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옆 아파트에서 누가 죽어도 며칠간 뭐 몇 달간 부패돼도 신고도 하지도 않고,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거 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도시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막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가 바로 이제 익명성의 사회, 또 소외된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자기가 돈이 많고 자기가 훌륭하고 그러면 뭐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 이게 이제 현대 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시 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파편화된 경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경험들은 굉장히 파편화됐다,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서당에 가면 사서 삼경 그래가지고 외워야 될 책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부해야 될 책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공부해야 될지, 자,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지금 뭐 몇 차 교육과정에서 계속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뭐 문과나 이과나 이제 뭘 선택하는 따라서 너무나 많은 형태의 지식들이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읽어야 될 책들도 수천 권, 또 수만 권이 많아지고,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A4 용지 여러분들 줬을 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을 써봐라 그러면, 과연 A4 용지 한 장을 채울 수 있는 지식이 있는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읽었는데 막상 쓰려고 생각하면, 막상 꺼내려고 하면 뭐가 뭔지라고 보죠. 항상 핸드폰이 필요해. 챗 GPT가 필요하고. 자, 이게 이제 파편화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옛날에는 적어도 막 몇백 개씩 전화번호 외웠는데 지금 그렇게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불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경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뉴스 속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지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파편화된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판소리 같은 거 흥보가 완창하려면 4시간, 5시간 완창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4시간, 5시간 줄줄이 다 외운다는 거죠. 뭐 호메로스 서사시도 마찬가지고, 호메로스 서사시도 뭐 일리아드 같은 게 24권이에요. 이걸 전부 다 외우려면 12시간 걸려요, 12시간. 근데 그거를 외우고 있어요. 자,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도 지금 뭐 그 바가바드 비타라든지 힌두교 경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외우게 하는데, 그런 어떤 지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1970년도, 80년도까지 하더라도 국어책을 다 외웠어요. 뭐 시라든지, 뭐 훈민정음이라든지, 뭐 국민교육 현장부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죠. 이게 이제 파편화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무엇이냐? 이제 플라느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도시의 산책자, 그냥 도시를 떠돌며 관찰하는 플라느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불어로 이제 플라느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약간 뭐 논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에 올인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근데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바람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플라너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도시에서 한적하게 걸어 다니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입고, 여행할 거 있으면 여행하고. 자, 그렇지만 삶의 목적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냥 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놀고, 하룻밤 즐기고, 다시 버스 타고 다시 다른 고향으로, 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또 즐기고 놀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인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고, 그것만 충족시키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술 철학을 공부한 이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이미지, 예술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이미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나 환상, 픽션이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뭐 사이버 세계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와 전혀 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특별히 과학혁명 이후에 과학이 압도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21세기 이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 이미지가 단순하게 이미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는가,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눴던 넬슨 굿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이제 하이데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세계상이다, 세계 그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넬슨 굿맨은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우리는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세계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미지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뭐 만화책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공상과학 이야기들이, 영화에 등장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져 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지만 아기양 둘리예요. 아기양 둘리. 그러니까 그 양의 이미지를, 한 형태의 이미지를 이제 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실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바이오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바이오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학문이 지금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림 또 이미지, 어떻게 보면 이제 픽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으로만 이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자,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내는 이런 어떤 기술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생명공학, 어마어마한 형태의 이제 돈벌이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 또 픽션, 또 예술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어떤 삶들이 이제 바람직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형이상학적 질서가 전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신이나 영혼이나 어떤 정신적인 세계들을 믿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덕이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의 신념 체계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제 신이 없다라면, 만약 이제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다시 야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니, 우리에게는 뭐 종교가 없더라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법에 따라 살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어요. 여성차별도, 섹시즘도 50년 전까지 합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법을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 국가 이권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트라시마코스가 법이라고 하는 건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라고 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를 배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런 어떤 초월적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 또 인간의 합의를 통해서, 또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자,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제기가 돼요. 자,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일 때 자기들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때도 대동아 공영을 위해서, 아시아가 커나기 위해서 한국 사람도 저렇게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게 합법이죠. 자,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선한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던지느냐, 어떤 생각들을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예술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갤러리에 가서 아니면 뭐 어떤 음악 공연에 가서 듣는 거,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자, 엔터테인먼트로 지금 전락해 버렸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예술 철학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예술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자신들이 정립해 나가냐에 따라서 세계사가 다시 써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를 포함하는, 우리가 또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착하게 만드는,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이제 뭐 철학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유리되어 있는 학문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년 전에 이 예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21세기를 이끌어나고 있는, 그래서 컨템포리티 아트라고 이야기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포스트 모더니 지배하고 있는 사회,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바보 멍청이가 되버리는,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뿐만 아니라, 자, 밀레니엄 이후 2000년대 이후에 21세기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 말을.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100년 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차곡차곡 이런 어떤 작업들을 이루어 나갔던 어떤 예술가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100년 전에는 굉장히 각광받는 이론이었는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이제 세계처럼 실제로 초월적인 것들, 가치관들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삶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논의들이 지금도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간략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예술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예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수업으로 이제 돌아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들레르가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건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사회적 현상들, 특별히 이제 예술이나 문학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죠. 특별히 이제 시각 예술과 관련해서는 인상주의 화가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마네라든지 모네, 이런 어떤 화가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각광받고 있었던 이제 정물화, 역사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지 않죠. 정물화, 역사화라는 건 이제 실제 대상, 뭐 그게 이제 뭐 성경적인 모델이든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영웅이든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든 굉장히 이상화된 형태의 이제 인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려 나가는 이제 방식이었다라면,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죠. 그래서 이 인상주의에서는 이제 동시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거리, 카페,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찰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구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림들을 보면 그냥 파리에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 뭐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물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꽃을 그대로 자세하게 이제 그리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받고 있는 인상,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뭐 노란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아름답고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는가, 나의 느낌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정밀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간색을 보면서 파란색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갖는가, 나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동요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해돋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누가 해돋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해돋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뭐 해돋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해돋이나 해가 이제 지는 걸 보면서 나한테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정밀하게 뭔가 해돋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태인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그것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X라고 하는 사태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이제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인상주의가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제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와 산문, 문학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대 담론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일상적인 찰나적 체험,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사시를 보면, 자, 역사적인 것들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제 그리스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이제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영웅들에 의해서, 자, 그것들이 이제 승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어떤 거대 담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그 시간, 거기에서는 내가 마들렌을 먹다가 내가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는 것들이죠. 내가 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과 관련된 나의 개인적인 감정들 이야기하는, 자, 이런 방식으로, 자, 모더니즘 작품들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 더 이상 이제 거대 담론, 뭐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 뭔가 크게 우리 어떤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떠나서 내가 소소하게 알고 있는, 소소하게 느꼈던 그런 어떤 감정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내면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적 의식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터치하는, 그것도 막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채화처럼 옅게 또 다양한 색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것들이 이제 또 영화에서도 몽타주라든지 또 이제 의식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길게 이어지는 장편처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주제들,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이제 차이가 이제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해 보실 때, 자, 하나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전 근대적인 삶은 고대나 이제 중세죠. 공동체,
또 이제 의례, 리추얼, 또는 이제 반복적인 리듬.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 회귀 사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가족들, 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민족, 국가들, 자,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이제 뭐 무슬림인가, 이런 어떤 이제 공동체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피아들 보면, 뭐 영화에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과 교회예요. 가족과 교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은 내가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나의 본바탕은 내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깡패들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게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일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유동성, 이동성, 개인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해서 도시에서 하나의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돌이로서 또는 공순이로서 사는 삶이죠. 더 이상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 교육 인적 자원부, 여러분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거기 주차요원들 보세요. 여러분 또래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보면. 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인격이 있는가? 자,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부여하는가? 그냥 하나의 소모품에 이제 불과한 것들이죠. 너가 이제 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 너 없어도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삼성이나 LG나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뭐 대우하거나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뭐 존중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소모품일 뿐이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 다 대기하고 있고. 자, 이게 이제 근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유동성, 이동성, 개인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초적인 개념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건 이제 뭐 자료 그림은 아니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윤회라고 하는 건데, 자,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찾아보시면 그거 뭐 자선 스님이라고 그런 뭐 박사가 7개인가 8개가 있는 분인데 그 사람도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이 윤회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마찬가지. 기독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수가 동정녀, 그러니까 천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목사들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무호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뭐 극우라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경이 1.16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성경 무호서를 내가 믿는가? 여러분들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거의 90%는 뭐 성경은 편집된 거지.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뭐 그런 게 있어.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불교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런 어떤 사조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모더니티의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는 있어. 문의는 뭐 고대나 중세 때 이어왔던 그런 어떤 문의들인데 그것의 개별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다른 것들이죠. 너무 유동적이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제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영원 회귀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운명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고 그런 것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거할 수 없는데, 자, 근대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나선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관이 등장하게 돼요. 나선형. 이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돌긴 도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더 크게 발전한 형태로 진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시간관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고대나 중세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나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가지고 항상 상승하는 이 진보적인 어떤 사유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이제 영향을 미친 이제 근본적인 그 시간관이 바로 이제 기독교적인 시간관이에요.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시간관하고 근대의 시간관하고 이제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사유를 빌려준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적인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적인 사유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일선적인 시간관을 갖죠. 직선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에 있었던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것들은 이제 무한 반복하고 윤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 이런 어떤 이제 완전히 그 원형적인 그런 어떤 사유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 기독교적인 사유 방식은 모더니티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유 방식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나선형 방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관들 자 그래서 신이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했다 그걸 인간을 구속을 시켜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어떤 밝은 미래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계몽주의 또는 이제 모더니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시간관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해들이 뭉치고 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압축된 것이 바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모더니티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철학적인 이론들을 첨가하고 있는 이제 철학자들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게오르크 짐멜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게오르크 짐멜은 이제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분석해야 될 것인가와 이제 관련해서 사회학적으로 논의를 했던 이제 사람인데 자,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감각 과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 과부하.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많은 형태의 정보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주에 살다 보면 전주는 출퇴근 시간 빼놓고는 차가 막히지가 않아요. 차가 이제 막히지가 않은데, 근데 여러분들 서울 가면 무조건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차가 막힌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나 공간 개념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뭐 그냥 1시간, 2시간 가는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주에서는 1시간이면, 30분이면 전주를 벗어나 버리는, 다른 도시로 가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과 공간 개념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들, 너무나 처리해야 될 어떤 많은 일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를 살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감각 과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차이점 중 하나는 이제 냉담함이라고 하는 거죠. 냉담함. 냉담함. 이 냉담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비인격적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가, 뭔가 이제 피해를 당하더라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이제 냉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뭐 감각 과부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도시의 특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광고, 교통, 군중, 소리, 불빛,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개인에게 쏟아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에서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셧다운 해버리죠. 그래서 뭐 지하철에 타면 이제 다른 사람 안 보고 그냥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각을 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뇌가 완전히 활성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뇌가 탈탈 털리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자극들이 이제 홍수가 이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죠. 여러분들 뇌가 계속 활성화돼서 항상 피곤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보다는 이제 또 도시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경쟁에 노출되게 되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골에서 있으면 별로 이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도시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하고 안 좋은 대학하고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딱 하나예요. 좋은 대학은 24시간 도서관이 돌아가. 그리고 24시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안 좋은 대학일수록 도서관에 사람이 없어. 24시간 돌아가지도 않고.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하고 이제 지방에 있는 굉장히 뭐 안 좋은 대학들 비교해 보세요. 시험 때나 조금 차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도서관이 차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끊임없이 누군가 뛰어가고 있고, 또 뛰어가는 사람들은 날아가는 사람들 보고 있고,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들 때문에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자극들이 이제 주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이 지방과 시골의 어떤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뭉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1893년도 이제 근대를 보는데 근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등장하고 어마어마한 자극들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혼자 버텨야 된다는 거죠. 혼자 버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외로움, 소외감, 계속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준다고 다가오는 사람 다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여기서 오는 어떤 충격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서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사회죠.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사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자, 이게 이제 왜 무섭냐면 이게 이제 10만 명당 30명씩인데 이게 이제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이 36분마다 한 명씩이고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은 곱하기 5를 해야 돼. 곱하기 5.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아름답지 않은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진멜이 이야기한 것 중에 또 이제 이 냉담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자극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극에 무감각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극에 무감각해지기 위해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무관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과 관련돼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신적인 방어 기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판단할 때는 항상 돈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성으로 판단하고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이제 나의 인격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말이나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니네 집 아파트 뭐냐, 서울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 어디 대기업에 다니느냐 이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어디 대학 나왔느냐, 뭐 키가 몇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그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 다 차단해 버리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는 이제 안정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또 부딪혀야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어떤 풍부함 같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결여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도 하나의 이제 교육 자원이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정고시 하거나 그렇게 이제 뭐 대체적인 방법을 해서 하는 거 좋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검정고시 하는 사람들 뭐 인격적인 비하는 아닌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어요. 공부는 물론 이제 혼자 하는 거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영어책 보고 수학책 보고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서 그 안에 이제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인격들을 이제 형성해 나갈 것인가. 로빈스 크루처럼 우리가 사막에 혼자 살거나 아니면 섬에 혼자 살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 고립된 인간은 이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냉담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2000년도 초반에 벨기에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지하철을 타다가 누가 이제 강도를 당해서 칼로 찔렸는데 뭐 소리만 웅성하지 아무도 달려들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달려는 사람이 병신이겠죠. 구하려고 하는 것 시도 자체가 이제 우스운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바로 이제 지금 현대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다. 누가 힘들어하거나 누가 아파하거나 누가 울 때 전혀 달래주려고 하지 않는. 전혀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 이제 사회. 자, 이게 이제 현대 사회, 특별히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이제 철학자로 이제 발터 베냐민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발터 베냐민은 플라노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이제 제시했던 사람인데, 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사회가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기계 복제예요. 기계 복제 또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우라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뭔가 독특한 또 유일성, 진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될 뭔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장에서 복제되니까 이거 없더라도 다른 것이 다 대체해버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고 끊임없이 지켜야 될 이런 어떤 단독자의 개념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베냐민이고. 자, 아까 얘기했던 건 제 플라누에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리를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사람,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근대적 인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도시 속에 살고 있으면서 군중 속에 살고 있으면서 고독한 어떤 관찰자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인격 도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자기는
지나가면서 도시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텍스트인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좀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 굉장히 쓸쓸하거나 기분이 꿀꿀하면 시장에 가세요.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어.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논평을 하세요. 그러면 또 기분이 좀 좋아져. 별의별 사람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이제 플라너예요. 아무 목적 없이 앉아서 자기 삶은 그대로 그냥 방관자처럼 살아가는 것들. 사람들과 개입하지도 않고, 세계에 개입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자,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것들이죠. 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것들인데, 자,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한 자아들을 놓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자, 이게 플라넬이 이제 그려놓은 이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우라의 소멸인데, 이제 아우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그림에서처럼 뭐 이런 많이 봤을 거예요. 뒤에 이제 그 머리 뒤에 뭔가 이제 원처럼 빛난 어떤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같은 거, 지금 성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다 천사라든지 예수님 뒤에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고. 자, 이제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존재감 또는 이제 신비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신비감,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세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유성 또는 단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한 어떤 존중이 바로 이제 아우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고유의 여기 지금 또는 시간 장소의 유일무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우라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제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모나리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걸 물론 이제 복제할 수도 있고 그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건 이제 진본이 아니다, 사본이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이 갑자기 사라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여러분 이제 화장실 앞에다가 이제 그러는데 어떤 이제 유명한 감식가가 와가지고 이 그림 이제 그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걸 여러분들은 막 닦고, 아니면 그걸 이제 거실로 옮겨가지고, 화장실에 놓았던 그림을 그걸 거실로 옮겨가지고 놓을 거예요. 왜? 그게 아우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기 부인, 뭐 와이프, 뭐 남편. 자, 왜 이 사람을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온몸을 다해서 또 나의 어떤 삶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벤자민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소지품에서 또 가방에서 꺼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뭐가 있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일기장, 뭐 여러분들 쓰고 있는 글, 만약 그것도 이제 컴퓨터로 썼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대량 복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근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유일한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쓰기 위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이제 한 단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사진과 영화 같은 이제 기계적 복제 기술이 이제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예술의 영역들도 고유한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장인들이 그리고 한 땀 한 땀 뭔가 이제 만드는 어떤 이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굉장히 정밀한 기계들,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어떤 기계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했던 것들을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챗GPT에 이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오직 그 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스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예술 작품들이 이제는 그냥 몇 가지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사회죠. 이게 이제 기술 복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사라진 것이 정말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편지 쓰는 것들, 또 여러분 엄마나 아빠 생일 또는 결혼 기념일 때 만들었던 어떤 선물들, 그걸 보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어떤 것들. 지금도 이제 집에 우리 아들이 뭐 그 부모님 날, 어버이날 줬던 이제 썼던 엽서가 있는데 그 뒤는 한 번도 안 쓰더라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숙제로 내줬던 거죠. 아빠 사랑해. 근데 그걸 이제 찢어서 버릴 수가 없어.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아우라가 있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소중하게
가지고 있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벤자민은 또 반대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제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유명 작품들을 독점하는 그런 어떤 독점 권력이 이제 사라지게 됐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모나리자를 보려고 파리까지 갈 필요 없이 그것들을 대량 복제해서 좀 이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누구나 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권위주의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경험, 깊이 있는 어떤 경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러 파리에 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맞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가 계속 이제 기계 문명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문화적 변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제 이 문화적 변동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가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파편화된 것들. 그리고 이제 순간적인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는 계속해서 도시 재생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도시는 계속해서 바뀌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에 갔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더 심한데, 우리가 이제 거의 1950년부터 거의 뭐 한 5, 6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새마을운동, 뭐 경제개발운동 이런 걸 통해서 막 옛날에 있던 그런 전통적인 형태의 가옥들, 뭐 그런 어떤 제도들을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이제 남아있지 않고 박물관에 가야서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서울에서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문화재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은 날마다 변해가고 있는 건물들, 날마다 바뀌고 있는 도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100년, 200년 이렇게 이제 길게 큰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할 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느끼는데, 이제 파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폴란드 그런 이제 체코 이런 나라 가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들은 지금 몇백 년, 또 뭐 로마 같은 경우는 몇천 년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것들을 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관광 지역만 특화돼 있고 그냥 일반적인 도시 가면 그냥 삐까번쩍한 이런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게 된 어떤 경험들도 굉장히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술도 마찬가지죠. 예술도 더 이상 이제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아우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그냥 대중적인 소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갤러리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음악회에 가거나, 이건 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리는, 그냥 돈 얼마 주고 그냥 그 시간을 사서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스 날리기 위해서 또는 이제 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어떤 공간에 이제 유용될 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런 감상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인격적인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초월자와 이제 만나는 이런 그런 어떤 감흥들을 이제 절대로 갖지 못하는 것들이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막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막 낙서하고, 여러분들 이제 자랄 때 보면 항상 이제 벽지, 여러분 키가 자라는 순서대로 막 계속 벽지가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막 그리고 막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라져버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근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 대중매체와 관련된 것과 연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제 텔레비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대중매체와 이제 관련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핸드폰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어떤 예술 경험들, 예술적인 활동들, 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단절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특별히 대중문화, 뭐가 좋다, 뭐 가방은 뭐가 좋고, 뭐 여행지는 어디가 좋고, 뭐 맛집은 뭐가 좋고, 어디가 가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의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정보, 타인의 생각, 타인의 추천을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중문화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전부 다 소비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또 소비라면 무조건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냥 찰나적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자, 이런 식의 이제 문화적인 소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스러운 아우라 또는 예술을 위한 예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고 그냥 대중적인 소비 문화와 이제 관련돼 있고, 또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선전선동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파간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특별히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SNS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을 보면 전부 다 99.9%가 다 이런 프로파간다와 관련되어 있어요. 정치적 이슈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정치적 코드들이 노출된다. 계속해서 노출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노래, 또 이제 좋아하는 작품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정치적 편향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 가수가 지금 어느 당이지? 빨간색이 파란색이야,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사유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예술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베냐민의 이제 플라누에르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파편적인 형태의 개념들, 그리고 더 이상 얽혀들지 않는, 자, 앙가주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엔탱글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에 얽혀들지 않고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그냥 룰루랄라 시간을 사용하고 싶은, 그래서 사회적 문제든지 나의 인격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든지 더 이상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바로 제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이 전통 문화, 거의 500년 가까이 이어져 가고 있는 전통 문화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이제 지금 여러분 세대에는 이제 지금 뭐 한 70%가 제사를 안 지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10년 뒤 20년은 거의 이제 뭐 1%나 2%를 빼놓고는, 우리가 이제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제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 시간에 다 이제 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관광하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문화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파편화되는,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베냐민하고 진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곰곰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 근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형태의 이제 혁명, 특별히 이제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기술, 과학, 대중문화와 관련해서 엄청난 형태의 이제 진보들을 이루어 갔지만, 자, 이제 이런 어떤 진보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 숭고함 또는 이제 아름다움 또는 이제 진정한 자아 정체성,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차이와 변화, 이것만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이제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엄청난 형태의 이제 차이들을 이제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성, 또 이제 인종, 시대적 경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인류라든지 또 이성이라든지 어떤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체계가 되었다라면, 자,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이 유효하지 못하고, 이런 거대 담론들이 이제 유효하지 못하고, 이제 남녀라고 하는 성차별, 또 성 문제, 또 뭐 동성애 이런 문제, 또 이제 인종 문제들, 흑인 문제, 뭐 이런 또 시대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분출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들레르가 이야기했던 이제 일시적 또 덧없는 우연적인 어떤 성격들이 완전히 분출되는 이런 어떤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이제 이유들이 바로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이제 지켜주고 있었던 그런 어떤 거대한 안정성들이 사라지고, 자, 변화가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남을 이제 짓밟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공동체가 이제 우선이 됐다면, 이제 근대에는 이제 개인이 우선시 되면서,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가 이야기할 때 타인은 지옥이 돼버렸어요. 타인은 지옥. 그러니까 타인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이제 경쟁을 하게 되려면 다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입을 다물어야 되고 누군가 사라져야 돼요. 그런 사회가 바로 이제 근대적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르트르가 이야기할 때 타자라고 하는 건 지옥에 불과하다,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모더니티와 이제 모더니즘이 어떤 개념들이 좀 살펴봤었고, 특별히 이제 보들레르가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시적, 덧없는, 또 우연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자, 근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심리적 구조다라고 얘기했어요.
계몽주의를 통해서 과학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계속 발달해 나가고 있고 돈도 많이 생겼고 생활의 여유도 생겼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파편화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 운동이었고, 자, 여기서 이제 한쪽에서는 아방가드 운동, 자, 우리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라고 하는 쪽과 한쪽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했던 그런 진리들, 지속성 이런 것들을 아예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만 충실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삶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더니즘 특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두 가지 특성들이 이제 어떻게 특별히 예술 작품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죠.